경기가 침체가 될 거야, 장기 침체가 올 거고 안 좋을 거야, 뭐 성장은 더 이상 없어. 네. 오히려 그럴 때 역발상을 계속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저희 시클리컬 업종에서는 안 좋을 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가가 싼 게 최고의 투자 포인트이지 않겠습니까? 정유와 화학 시장에 대해서 2023년 적어도 22년보다는 좋을 거다,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화학, 석유화학, 정유화학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특별히 이제 황성현 위원님한테 제가 이거 부탁을 드리는 게 중국의 리오프닝, 그렇죠.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 경기는 2023년에 딱히 기대할 모멘텀이 보이지를 않고, 근데 중국은 이제 제대로 리오프닝을 했으니까 사람들의 보복 소비라든지 뭐 경기, 뭐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올 텐데 상대적으로 이럴 때 과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 경기 좋을 때 제일 크게 치고 달렸던 것, 차화정 장세 때도 그랬고 화학, 정유 빼놓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약간 좀 움직임이라든지 약간 변화가 좀 감지가 됩니까? 탄성을 우선 결론을 놓고 보면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정유와 화학 시장에 대해서 2023년 적어도 22년보다는 좋을 거다,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말씀하신 리오프닝이 갑자기 됐죠. 뜬금포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그런 것들을 선반영을 해서 케미칼 같은 경우 뭐 대환유화 기준으로 10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17만 원, 18만 원까지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너무 빨라요. 7, 80%를 이미 땡겨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는 고민인 거죠. 의심하고 있을 때는 안 가고 있고 하면 벌써 다 가 있고. 물론 저도 이제 전망을 작년에 했지 않겠습니까? 올해 전망을. 그리고 뭐 세미나 다닐 때는 뭐 내년에 이런 이슈들이 있고 좋을 거다 하고 막 얘기를 하고, 그때 주가는 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이랬으니까 업사이드가 남아 있으니까 기대감만으로는 막 달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지표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이유가 아직 그냥 뭐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사실 이제 먼저 땡겨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그럼 지표를 봐야 되는. 지표를 봐야 되죠. 어떤 뭐 재고라든지 가격 지표 같은 것들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근데 뭐 결국 저희가 수익성과 연관되는 마진을 본다고 하면 저희의 평균 ASP와 원가인 납사의 차감, 그 스프레드를 이제 봐야 되고요. 뭐 그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럼 에틸렌 빼기 납사로 본다고 치면 그게 여전히 뭐 100불대, 200불대에 머물고 있다. 근데 화학업체들이 고정비만 해도 한 300불 되니 적자 구간이다 여전히. 그럼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리오프닝 된 건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리오프닝 되고 나서도 오픈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건 사람들이 이동하고 이런 게 시간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산업체에서 공장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다 오픈을 해서 열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던 공장들이 많았을 거고, 뭐 섬유 공장이나 뭐 플라스틱 들어오고 기타 뭐 등등 격리돼 있으니까. 그럼 그게 언제 풀릴 거냐를 생각해 보면 춘절 이후로 사망자가 급격히 한번 확 늘어나고 나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확진자 늘었다가 이제 좀 둔화되면서 좀 다 같이 이렇게 정상화되듯이 그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좀 봐야 된다. 어쨌든 주가는 거의 한 2배를 땡겨놨다. 적어도 흑자. 지금 화학업종 PER이 퓨어 케미칼 기준으로 15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어닝이 안 나오니까요. 적어도 한 뭐 7, 8배, 뭐 5배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럼 적어도 지금보다 어닝이 한 2배 정도는 올라가는 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이제 생길 수 있다. 현재는 딱 그런 상태입니다. 약간 투자는 항상 고민이거든요. 안 가도 고민이고 가도 고민이고, 그렇죠. 지금부터 봐야 될 것도 항상 이제 고민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잘 모르겠는데 지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우선 달릴 때는 그냥 뭐 우선 사고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저도 기관 투자자들한테. 아니 이거 마진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주가 이거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 유럽의 화학 공장들이 가스 부족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그리고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화학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 관련된
뭐 비닐, 플라스틱 이런 범용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 소비는 안 꺾입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그런 걸 감안하면 퓨어 케미칼 같은 거는 좀 볼만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녀석이 기대감으로 먼저 달려가고 네. 나중에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속도와 밸류에이션을 보고 한번 이제 두드려 맞을 수는 있는 건데 네. 그 기대감은 사실은 여전하고 네. 그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게 보시는 거고. 네, 우선 뭐 오픈되고 하니까 사람들 돌아다니고 옷도 사 입을 거고. 그럼 뭐 중요한 우리- 건 이제 네. 그 정도의 문제잖아요. 정도의 문제죠. 아,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200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고정비 한 300불이라 치고 스프레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지금 어닝 컨센서스를 보면 걔도 한 300 초중반 정도 벌 거라고 이제 반영을 해놓은 것 같아요. 가령 대한유화 기준으로 뭐 한 연간 한 7, 800억, 분기 한 2, 300억 버는 수준. 그래서 한 300불 언저리를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해서 어닝 컨센서스와 밸류에이션을 이제 뽑아놨고 그 말씀하신 뭐 이제 형성되고 있는 100불, 것 같은데. 300불 말씀하시는 거는 에틸렌과 납사의 마진, 예. 그 스프레드 가격 네. 이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좀 더 싸 보이고 더 올라가려면 네. 이게 뭐 300 한 중후반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 한 200이다. 네. 뭐 더블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러면 가능할까? 아, 이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챌린징한 건 사실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좀 주가가 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걸 이제 지표가 올라오길 기다리면서. 근데 어쨌든 시간을 두고 이제 쫙 정상화가 되겠죠. 예, 그러면 결국엔 이제 다시 쉬다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화학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뭐 수요 공급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위에 보면 캐파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공급입니다. 에틸렌의 공급 예. 증가량이고요. 2022년 보시면 이거 다 더하면 뭐 1,000만 톤이 넘습니다. 글로벌 에틸렌 캐파가 2억 톤 정도니까 네. 공급이 5% 이상 늘어났습니다. 22년에. 22년에 2년에. 5% 이상. 그리고 수요는 보시면 600만 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럼 공급이 한 4,500톤 많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가 안 좋았겠죠. 네. 스프레드가 안 좋았겠죠. 23년에 보시면 증설이 한 800만 톤 정도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수요는 400만 톤 정도 늘어날 걸로 원래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면 공급이 400 정도 많죠. 그러면 당연히 또 안 좋은 건 맞죠. 네. 근데 작년보다는 덜 안 좋겠죠. 이게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갑자기 시작이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중국에서만 100만 톤 이상 또 수요가 붙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공급 오버캐파된 게 2, 300으로 줄겠죠. 그러면 더 올라갈 수는 있겠구나. 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막 한 400까지 막 올라갈 수 있을까가 약간 챌린지인 현재 그 상태입니다. 경기 호황기 때처럼까지는 좀 퀘스천이고. 만약에 증설이 800이 아니라 네. 업체들이 좀 일정도 연기시키고 하면서 막 500, 400이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숫자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니까 설비들 들어오는 것도 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 그런 단계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것도 보던데 이렇게 약속했던 혹은 계획했던 증설 대비 실제 증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뭐 한 얼마 투자를 한다 해놓고선 그 절반만 투자를 했다라든지 막 이런 케이스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일일이 다 카운트하기는 힘들고요. 네. 근데 시황이 이제 막 확 좋았다 확 안 좋아졌다 이게 주기설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게 거의 한 5년 주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막 1년, 2년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수적인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좀 미뤄진 것들이 좀 있었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계속 얼추 거의 다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도 상업 운전 자체를 약간 좀 연장시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거지 스케줄대로 거의 가긴 합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석유화학. 네. 예. 그 에틸렌하고 납사 그 마진 이야기해 주시니까 주로 이제 석유화학 쪽 이야기인데 네. 석화 중에서도 뭔가 좀 특화된 제품들을 갖고 있어서 석화 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기업들, 네. 중국의 경기 회복 수요를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화학 기업들이 스페셜티 예. 뭐 그리고 좀 가전이나 이렇게 좀 딱딱한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애들이 좋았잖아요. 원래 항상. 네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면서 비싼 걸 다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전방 수요가 스페셜티가 들어가는 전방은 약간 좀 부진할 수 있겠죠. 오히려 반대로. 기저가 너무 높아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죠. 요 보시면 코로나 전에 저희가 돈 쓰는 거랑 이 YOY로 비교를 해보면 내구재 같은 경우 막 21년까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가전 다 바꾼 거죠. 내구재라면 자동차, 가전이 가장 대표적이죠. 예. 근데 이거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안 좋았던 게 뭐냐? 필수품들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코로나 뭐 중국 오픈? 그런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용이 낫다 이번 시황에서는. 그러니까 석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플라스틱 만드는 기초 소재들인데. 비닐봉지. 근데 이제 그 플라스틱 이 화학 용품도 뭐라 해야 되나 좀 필수품 쪽으로. 필수품. 그리고 옷 뭐 이런 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때 그 보조금으로 덜 샀던 것들. 근데 대표적인 게 비닐봉지예요. 네, 비닐봉다리. 그다음에 PPP. 이런 거. PPP. 뭐 물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꾸준해요. 수요가 전방 수요. 뭔가 이제 또 야외 활동 많아지고 하면서 음료수 수요라든지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막 크지 않습니다. 꾸준히 나가는. 근데 저희 뭐 냉장고, 에어컨 한 번 사면 뭐 5년 10년 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렇고 이런 좀 꾸준한 제품들을 위주로. 그리고 필수 소비 쪽으로 좀 돌아다니고 하면 옷도 좀 사 입고 유니클로 옷 좀 사 입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폴리에스터 그리고 뭐 PPP 뭐 이런 것들 퓨어 케미칼 이런 애들이 그나마 좀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쪽 비중이 더 많은 기업들은 어디예요 그러면?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거기가 이제 퓨어 케미칼 쪽이니까 그런 기업들이 근데 주가가 롯데케미칼은 많이 올랐죠. 사실 롯데케미칼은 근데 사실 뭐 이제 동박 기업도 인수를 하고 롯데정밀화학도 이제 연결로 잡히면서 뭔가 이제 퓨어 케미칼이라는 이미지가 약간 좀 희석이 되는. 그래서 보시면 대한유화가 엄청 올랐습니다. 대한유화도 뭐 분리막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봤자 그 P입니다 그냥. 그것도 P2의 한 종류니까. 폴리에틸렌을 가지고 분리막을 만든 원단에 제공을 하는 거지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유화가 많이 올랐습니다. 항상 대한유화는 하면은 이제 몇 배 가 있고 막 이런. 그죠. 거래량도 적고. 그때 막 하루에 막 30억 이랬어요 거래대금이. 올라가면서도 좀 터졌죠. 근데 이제 평균 뭐 5억, 30억 뭐 이랬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퓨어 케미칼 기업들이 기대가 되는 건 맞지만 그 주가가 또 너무 빠르게 와 있다라는 측면, 그 이후부터는 진짜 개선되는 지표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스프레드. 지금부터는 진검승부고 말씀하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매주 이제 트래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사실 그거겠네요. 그냥 중국 리오프닝 한다 그러면 이제 닥치고 공격. 그렇죠. 퓨어 케미칼 석화 기업 사야 돼. 닥공 이거였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수비도 좀 이렇게 내려놓고 막 이렇게 사실 라인을 좀 내려놓는. 저는 작년에 이제 하반기부터 원래 상반기에는 이제 하나솔루션 이런 거 추천을 많이 했었고 그때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타픽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렸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퓨어 케미칼 이제 얘기를 시작했었고 지금 또 그러면 뭐 다른 매니저는 다를 수 있지만 저랑 만나는 기관들은 좀 퓨어 케미칼을 좀 사놨습니다. 뭐 담고 했었거든요. 있겠죠 지금 이미. 그러면 저는 이제 우선 좀 보자, 지켜보자. 지금은 이제 좀 지켜보자. 지켜봐야 될 때. 지켜보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막 담아야 될 때가 아니라 많이 담아놨으니 지금은 조금 이제 관찰을 하자. 만약에 이게 말씀하신 수요가 좋아서 확 늘어난다. 수요가 늘어나고 스프레드가 막 벌어진다. 그러면 20만 원이 40만 원 됩니다. 대한유화. 그렇죠. 그럼 그때 사도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석유화학주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스프레드, 그다음에 그 납사와 그 에틸렌 가격들 종류별로 막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망가질 때 사면 됩니다. 석유화학. 망가질 때. 망가질 때. 그죠. 역으로. 사이클 안 좋을 때.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는 정유를 좀 사자. 석유화학보다는 정유화학. 지금은. 정유 기업들. 어떤 이유에서요? 우선 석유 수요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IEA도 최근에 월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수요 전망치를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23년도 내년이 아니고 올해 200만 배럴 퍼 데이 그러니까 하루당 200만 배럴 정도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EA가 기존에는 100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상향을 했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수요 증가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오펙도 220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작년에 올해 전망할 때 저는 300 넘게 얘기하고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요를 저는 엄청 좋게 봅니다. 원유 수요를. 중국 영향으로요? 저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지금 가스가 지금 재고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네.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조적으로 뭔가 가스가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가스 재고는 지금 일시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서 올라갔지만 재고가 네. 결국에는 떨어질 거고, 그럼 가스 대신 석유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그거까지 붙여서 중국에 유럽까지 붙여서 저는 300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유가도 100불 정도까지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정제 마진도 계속 좋을 거다. 정제 마진이 지금 15불 넘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너무 높고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계속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정제 마진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조금 뭐 호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호황일 때 저희가 미중 무역 분쟁 발생하기 전 네. 17, 18년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차화정 예. 이럴 때 한 10불 갔으면 호황이었습니다. 아, 당시에는. 네, 10불 갔으면 호황이었는데. 근데 현재 15불이 넘었다고요? 네. 근데 이게 주가가 안 된 이유는 러우 사태 때문에 반사 효과로 네. 22년 상반기에 30불까지 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떨어지는 건데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거다. 그리고 이게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저가 높은 거네요. 역기저 효과가 좀 있는 거네. 22년 상반기에 정제 마진이 30달러를 넘어섰었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눈높이가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국면이니 일종의 주가 성장세가 둔화되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것처럼 약간 안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주가가 또 많이 빠졌죠. 아, 그걸 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보자는 거죠. 저도 주가가 예를 들어 들고 있었다 그러면 보자고 안 할 겁니다. 빠져서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이럴 때 그 평균 회귀의 법칙이 또 적용이 되는 거기도 하고, 요거 역시 이제 사이클이 있는 그렇죠. 정유 화학 쪽이니까. 예. 정유는 또 증설이 없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수요는 이렇게 막 폭발하는데, 네. 폭발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느는데 증설은 뭐 100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예. 뭐 아까 뭐 수요 200, 300 는다면서요? 예. 그는 이제 하루당 200만 배럴. 네.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전체 연간으로 보면 1억 정도 되는데 200 정도 늘면 2% 느는 거죠. 네. 네, 근데 공급은 1% 는다. 네. 그래서 공급 증가보다 수요 증가가 정유 쪽은 훨씬 더 높다. 근데 주가는 기고 있다. 이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가도 그러면 배럴당 100달러 100불. 이상. 예, 저는 100불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달러 정도. 지금 80달러. 예. 그 연말 기준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 연말 기준이요? 이게 유가 100달러 넘어설 것이라는 평균 수준이 100불 정도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3년 평균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밴드를 주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는 밴드의 중간값을 100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수요가 회복이 되니까. 네. 우상향을 꾸준히 한과 동시에 유럽의 가스 상황과 맞물려서 언제든지 또 플럭추에이션이 커질 수 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유럽 지역도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빠졌죠. 전쟁 이전 수준가 많이 빠져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고를 미리 이제 축적을 해놨을 수도 있고, 가스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과정이 또 이제 반영이 된 걸 수도 있고. 그 수요 자체를 줄였습니다. 수요를. 예. 뭐 온수 뭐 틀지 마라. 그렇죠. 뭐 기업체들 뭐 기름 가스 대신 뭐 석탄을 더 돌리고 뭐 석유 쓰고 뭐 하면서 대체를 하고 공장 가동률 줄이고. 또 상대적으로 겨울이 좀 따뜻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겨울이 뭐 역사적으로 따뜻했던 겨울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물려서 재고가 막 90%까지 차고 막 하면서 가격이 빠졌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렇다 쳐. 그럼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겨울 되면 또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투자자라면 이제 그걸 또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죠. 예. 근데 구조적으로 그럼 러시아에서 앞으로 가스 오냐? 올 수 있냐? 그건 온다는 아니고. 거죠.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터미널 캐파 더 늘리냐? 25년까지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입 물량을 또 어디서 더 갖고 올 수 있을까? 네. 수요를 그러면 만약 계속 줄일 수 있을까? 과연? 네.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봤을 때 어쨌든 이거 취약한 거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지금 빠졌을 때 오히려 더 볼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항상 정유는 정유 3사밖에 없죠. 뭐 엄밀히 말하면 4사죠. 뭐 HD 현대도 있고. 아. 네. 근데 이제 네. S-오일을 주로 얘기하죠. 퓨어한 정유사님. 그렇죠.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SK 온의 네.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GS는 사실상 이제 지주사 역할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퓨어한 건 S-오일. 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봐? 타픽이 항상 S-오일인가요? 정유 쪽이 좋을 때는? 전 작년에 전망 냈을 때도 예. S-오일과 대한유화가 탑픽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S-오일이 더 낫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가격 대비로 보면 네, 더 살만하다. 대한유한은 이미 뭐 다 사자고 해놨으니까 네네네. 우선 들고 있으면서 보자, 상황을 보자. 네. 더 개선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지켜보는 거고, 정유는 아직 프라이싱이 다 안 됐다 주가에. 네,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 석유화학하고 정유화학은 사실 공부하기도 그렇고 실전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느끼시거든요. 예. 근데 아주 단순하게 보면 경기 좋아지면은 석화, 그렇죠. 정유화. 예, 맞아요. 근데 또 약간씩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제 공급 대비 수요 뭐도 봐야 되고 네. 마진 스프레드도 봐야 되고 이래서 어려워지는 건데 네네.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매크로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데. 그죠. 그래서 그건 사실 대응의 영역이고, 예. 그리고 시장의 눈높이가 계속 낮아졌잖아요. 네네네. 예, 경기가 침체가 될 거야, 장기 침체가 올 거고 안 좋을 거야, 뭐 성장은 더 이상 없어. 네네네. 오히려 그럴 때 역발상을 계속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저희 시클리컬 업종에서는 안 좋을 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가가 싼 게 최고의 투자 포인트이지 않겠습니까? 뭐든 간에. 네. 그리고 석화도 그렇고 정유도 그렇고 이 주가와 실제 마진과 이런 게 스윙이 엄청 큽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알파가 있을 수 있다. 주가의 밴드만 이렇게 놓고 이것만 잘해도 네. 실제 알파는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또 전기차 그 성장 산업과는 또 다른 느낌인 거죠. 네, 물론 바닥 잡기가 어렵긴 하지만 밴드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히스토리컬 밴드가 있고 거기서 머문다, 예를 들어 주가가. 그럼 볼 필요가 있다. 순환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점을 찍기는 어렵지만 네. 대략 지금은 어디 즈음에는 있다라는 거는 네. 알 수가 있으니. 만약에 빠지면 더 사면 되고, 조금씩 물 타서. 예, 예, 예. 먹을 때 확 먹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저도 그렇고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점을 찍어서 지금이니 딱. 네. 그리고 이제 더 흘러내리면 이제 더 물 탈 돈 없고. 네. 저도 그래서 사실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 개인, 예를 들면 제 와이프나 친척들이 뭐 물어보고 하면 말을 잘 안 해요. 모르겠다. 그냥 그래. 뭐 이런 식이고. 그래서 항상 밴드로 생각을 하고 네. 점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선으로 연결을 해서 네. 예, 봐야 되는 거죠. 겨울이어서 우리나라 네. 지금 이제 가스비 네.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스 요금을 더 올린다, 네. 올릴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 우리가 사실 전쟁 때문에 유럽의 가스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고지서 나오고 보니까 야, 내가 왜 유럽을 걱정하고 있었지? 예, 이 현실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또 하나가 최근에 보면은 삼천리, 네. 그 도시가스 회사잖아요. 자전거 회사 말고, 예, 자전거 회사 말고 도시가스 회사. 네네. 딱 차트를 보면은 예. 저건 작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그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우선 도시가스 본업은 예. 이 지역별로 관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삼천리는 경기도에 가스를 공급하는 소매 가스 업체입니다. 예. 소매라는 뜻은 한국가스공사라는 도매 업체에서 예. 가스를 갖고 와서 소매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요금 동결, 요금 인상 이런 거는 가스공사가 현재 유가랑 석유 가격이 너무 오르고 뭐 가스 가격이 올랐으니까 동결을 해서 예. 도매 가격이 동결돼 있는 거고, 네. 여기에 소매 마진을 얹어서 도시가스 업체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인즉슨 이 소매 업체들의 이익은 별 변화가 없다. 어차피 그냥 고정되어 있는 마진이라고 해야 돼? 네, 예. 뭐 비슷합니다. 그냥. 별 변화가 없어요. 뭐 약간 뭐 시차에 의해서 이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비슷하다. 네. 그러면 주가가 왜 올랐냐? 우선 실적은 좀 늘긴 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 도시가스 본업보다는 S파워라는 발전소 자회사가 있었고, 네. 그 자회사가 전력 시장 가격, 전력 도매 가격 S&P 예.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가 높게 유지되면서 예. 마진이 잘 나오면서 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펀더멘털보다 또 M&A 딜, 최근에 맥쿼리가 도시가스 업체를 2개 인수를 했었거든요. 21년도에. 네. 근데 그게 EBITDA를 10배 이상으로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그 회사의 현금 흐름 대비 10배 정도. 10배. 이 회사가 꾸준히 돈을 벌면 10년 이내에 우리가 현금으로 이 기업 가치를 다 회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샀습니다. 네네. 근데 기존의 도시가스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EBITDA 한 5배.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었죠. 근데 이제 10배 정도로 2배 정도 이제 비싼 가격에 샀고, 그 이후로 도시가스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뭐 저 성장도 못하는 회사, 그냥 깔아놓은 걸로 먹고 사는 회사 이렇게만 봤었는데.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다 소형주였기 때문에 시총이 뭐 3천억, 4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뭐 공매도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자유로웠고, 예, 자유로운. 그래서 좀 아무래도 수급적인 이슈도 붙으면서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맥쿼리는 왜 샀을까? 네. 이 생각도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거기랑 얘기를 해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GS가 원래 도시가스 업체를 갖고 있었고요, 2개. 예. 그거를 2019년에 PEF에 팔았습니다. 예. 그때 한 3천억에 팔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21년도에 맥쿼리가 한 7천억에 사간 거고, 예. 그 산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땐 나중에 결국에는 가스 대신에 수소를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혼소를 조금씩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가스 배관 대신 이제 수소 배관이 깔리겠죠. 왜냐하면 전국에 배관이 흘러가는 혈자리는 다 지금 지역 거점 업체들이 다 정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어찌 보면 그 지역에 땅을 사는 거죠. 그 지역의 관할권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업체를 미리 아도를 찍고 산다는 건, 깃발을 꽂는다는 건 한 10년 뒤, 한 15년 뒤에 개화될 수소 시장과 관련된 인프라 시장에 미리 깃발을 꽂은 것과 비슷하다. 저는 이건 저의 내피셜로 해석을 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도시가스 배관에 뭐 도급을 하거나 해서 수소 배관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런 포텐셜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맥쿼리 입장에서는 인프라 펀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뭐 톨비 받듯이 도시가스 업체 따박따박 현금 배당 나오고, 뭐 한 10년 뭐 회수하고, 그때 돼서 이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 있으면 뭐 엑시트하면 또 청산 가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이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야 이거 뭐 수소 경제가 언제 오는 거야? 도시가스 우리가 공급을 받듯이 수소를 그렇게 공급받는 날이 언제 오겠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약간 가스 시장도 약간 그런 재미난 게 있구나.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난방비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가스공사가 원래 이제 중동에서 가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 네. 근데 그 중동 가스는 원유에 연동이 됩니다. 네. 유가 연동 방식. 예. 근데 유가가 지금 80불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낮아야 되는데 가스 가격이 높아서 지금 난방비가 올랐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예전에 2015년 이후로 미국의 셰일 가스가 나오면서 글로벌 가스 가격 자체가 되게 빠졌었어요. 예. 스팟 시장에서, 네. 현물 시장에서. 근데 그때 가스공사는 유가 연동 장기 계약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쌌거든요. 셰일 가스보다. 네. 욕을 먹었어요. 아. 그래서 그 비중을 점점 줄입니다. 아하. 그래서 스팟 비중이 지금 30%까지 늘어났습니다. 아. 근데 러브 사태랑 이런 것 때문에 가스 가격이 오버슈팅을 하니 네. 유럽 가격이 튀면 아시아 시장에서 아비트라지 하려고 차익거래 하려고 유럽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가격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장기 계약보다 이제 스팟 가격, 스팟 단기 계약, 네. 단기 계약을 늘렸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그 가스 단가가 네. 부담이 되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 이제 유럽 전력 가격도 빠지고 가스 가격 다 빠졌잖아요. 예. 2월부터 빠질 겁니다. 2월부터 다시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 거는 그때 오버슈팅 했던 게 반영이 되는 거고, 예. 가스 가격이 스팟 시장에서 급격히 빠졌잖아요. 아하. 그럼 그 30% 노출도 있는 그 가격이 급격히 빠졌으니 예. 2, 3월에는 빠질 겁니다. 지금은 올라가 있는 가격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부는 어쨌든 이제 총선이 있고 하니 네. 이제 5월 달에 가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우선 코멘트를 한 네. 상태이고요. 가스공사는 쌓이는 적자를 부채로 쌓으면서 미수금 처리하면서 현재 이게 한 10조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가스 요금을 좀 올리기는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네. 또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시 또 저기 국제 가스 가격 빠진다면서 그럼 안 올리거나 조금만 올려도 되겠네 또 막 이렇게 네. 반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괜찮은 게 가스 가격을 굳이 5월 달에 조정하는 이유는 네. 비수기입니다. 아, 올려도 몰라요, 다들. 약간 가격 저항이 좀 덜할 수 덜하죠. 있는. 예. 전력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도 피크는 여름과 겨울이긴 하지만 사계절에도 약간 좀 비슷한. 근데 가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집중되는 상태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5월에 하면 그냥 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 예. 미수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가스공사 지금 뭐 적자 규모가 얼마야? 9조 원, 10조 원 뭐 이렇게. 예. 미수금이 그 정도 지금 쌓이고 있죠. 그리고 비즈니스 특성상 해외에서 가스를 들어와야 되니까 해외 달러로 이제 사채를 발행을 해서 네. 그걸 저희가 다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이만큼 빚을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 까내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국제 가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렇죠. 아유, 우리가 참 이렇게 유럽 가스를 걱정할 때가 아니었는데. 그냥 예, 전기장판 트십시오. 그게 더 싸요? 그게 더 싸요? 그럼요. 전기 뭐 요금 올랐다 해도 예. 뭐 킬로와트 시당 그래봤자 뭐 120원 이렇게 안 됩니다. 몇만 원 안 나와요. 또 그거는 이제 누진세 걱정돼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누진 구간 다 계속 조정해놨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조정했잖아요. 전 정권 때 영향 없어요. 괜찮습니다. 진작 얘기해 주시지. 그러면 저 겨울 오기 전에 이미 지금 겨울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또 이제 한파랑 맞물려서 또 이제 가스 얘기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위원님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같이 이것도 이제 석유화학 투자 아이디어랑 같이 결부시킬 수 있어서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